손으로 가고. 그냥 하자. 뭐 혹시나 보기 불편하면 말해줘. 자, 1번에 나와 있는 건 뭘까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 부, 부사어, 아니 부사어가 아니잖아요. 부, 그리고 어절, 단어, 부절이라는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 생각하면 돼. 결국은 문장 성분을 만드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절만 문장 성분이 아니고 어절보다 큰 단위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놔야 돼. 그래서 일단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단위라 생각하면 띄어쓰기 단위라 생각하면 되는데 부라고 하는 것은 이 어절이 두 번 이상 들어가 있대. 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혼문장으로 독립이 안 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즉 주어 서술어 구조가 아니라는 소리지. 근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절이 몇 번 이상 들어가 있는데 얘도 두 번 이상 들어가 있는데 얘는 혼문장으로 독립이 가능한 애고 간혹 가다가 절은 한 자리 서술어가 절로 들어갈 때는 이 어절이 아닐 수도 있어. 지나가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드니까 걔도 절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수능 특강에서 되게 미는 게 바로 요거야. 문장 성분을 그냥 내면 너무나 이제 쉬우니까 어떤 게 문장 성분이 되냐가 최근 한 5년 전에는 품사하고 많이 엮었어. 명사가 주어가 됐다, 관용어가 주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막 관용어 주어 될 일은 없잖아. 그치? 명사가 부사어가 됐다, 체언이 부사어가 됐다,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다가 요즘은 자꾸만 구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만들더라고. 이해하겠어? 그럼 한번 해봐. 얘 구 맞아? 내 동생? 2어절 이상이기는 하지. 2어절 이상이기는 한데 얘는 뭐는 아니야. 서술어는 있지 않으니까 후문장으로 독립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를 구라고 한다는 거야. 작년에는 1어절이니까 그냥 어절이라 할 수 있지. 중학교도 어절이라 할 수 있어. 근데 작년에는 우리는 단어라고는 하지 못해. 작년 플러스에 각각의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는 단어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구, 어절, 단어. 얘네들이 다 맞는 말이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뭐가 된다 생각하면 돼.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구가 되겠지. 근데 여기 비가 내리기를은 비가 내리다라는 걸 독립할 수 있으니까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문장 성분에서는 얘가 품사가 아니라 부어절, 구절, 단어 이런 요소, 문법적인 요소, 단위 있잖아. 그거 갖다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근데 얘는 얘가 부사어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오류가 되고 혹시나 얘처럼 구어절, 단어, 구 이런 것들이 쓰이더라도 얘처럼 조사 없이 만들어지는 애는 그냥 이 사이에다 가장 어울리는 격조사 집어넣으면 된다. 맞아? 우리 모두가가 가장 어울리는 격조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 돼?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는 어떤 걸로 처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빠지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절여둔대. 그렇지? 절인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잖아. 넣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얘는 필수적이 된다는 거야. 근데 두 나라가 싸우고 있대. 싸우다라고 하는 건 싸우는 두 주체만 나오면 되지. 두 나라가 두 주체지. 그러니까 얘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 이거를 우리는 필수적 부사라고 한다면 이 부사를 우리는 무슨 부사라 그래?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수의적 부사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근데 얘는 수의적 부사어가 뭐가 수의적 부사어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절이 수의적 부사어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10년이 넘다라는 걸로 독립할 수 있으니까. 맞아? 자꾸만 이제 문장 성분을 따질 때 그냥 절을 부사어라고 하고 구를 부사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있어? 넘어가도 돼? 예. 음. 주어가 하나면은 여기에서는 원래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해. 근데 주어의 성격 때문에 얘는 주어가 이미 두 주체가 형성이 돼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한 나라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이에 누구와가 필요하지. 근데 얘도 역시 뭘로 써 있냐면 의미가 두 개로 갈라져 있을 거야. 하나가 누구와 싸운다, 둘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어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서술의 자릿수도 아까 품사의 통용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딸려있는 서술의 자릿수 다를 수도 있어. 오케이? 얘는 주어가 이미 두 주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 자리 서술가 돼버려야 돼. 이해하겠어? 싸우고 있다를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문법에서 만점을 맞으려면 문법은 그 단어의 뜻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생각하고. 알겠니? 넘어가 볼까? 자, 얘는 이제 문장의 구조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근데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 3번이 답으로 가는 이유가, 자, 얘가 지정한 게 얘야. 근데 얘가 무슨 절이냐 물어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서술절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는 서술절이야 아니야? 서술절이려면 얘가 뭐여야 해? 주어냐고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근데 봐. 가득한 게 서술하고 공기가가 주어야. 상쾌하는 공기를 꾸며. 어디에 가득한데? 그치. 얘는 얘 사이에 원래 와도 되는 사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득하다를 꾸미는 무슨 어야? 부사어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의도한 문제야. 자, 얘들아, 은는이라고 하는 건 주격조사야? 얘는 보조사잖아. 은는은 어디에나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은는이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맨날 은는이가 하던 친구들이 은는은 주격조사니까 당연히 주어겠지 하면서 그럼 서술절이겠지라고 유도하는 문제야. 근데 여기에서는 애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격조사야? 부사격 조사잖아. 은는은 보조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부사어라고 해야지. 그걸 유도하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됐어? 네. 글씨가 이상해도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나도 괴롭네요. 다음 주에는 고치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어떤 거? 이렇게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술절이냐 물어보는 건데 서술절이냐는 것을 어떻게 한 거야? 풀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는 오류가 됐다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넘어가도 되나? 자, 여기까지는 앞에 우리 다른 문장 파트 1번에서 했던 이야기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아직 새로운 거 안 나왔어. 여기도 새로운 건 안 나왔어.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 자, 장어가 제일 고소하대. 생선은. 그럼 생선은 어떤 성분이야? 생선은이 뭘 꾸미고 있어? 근데 얘를 바꿔보면 격조사를 바꿔보면은 얘는 생선이 장어가 제일 고소하다라는 말은 어색하지만 늘 수는 있어. 근데 이 이외에 격조사가 올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생선을 장어가 제일 고소하다? 생선의 장어가 제일 고소하다? 생선의 장어가 제일 고소하다? 다 이상하잖아. 어쨌든 어색하지만 얘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는 애라 생각하면 돼. 주어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제 풀 때 별표 치고 내려갔었어. 뭐냐 이건? 하면서.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봐봐. 스케이트 타기라는 명사절을 지정해 준 거야. 여기지? 근데 얘가 주어 서술로 이루어진 명사절이니. 명사절인 거는 맞잖아. 근데 얘는 주어 서술어냐 물어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격조사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스케이트가 타다 돼야 안 돼? 스케이트를 타다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 뭐란 소리야? 목적어란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어색하지만 맞고 2번이 오류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리고 얘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다가 있으니까 보어가 되는 거고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관형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전체는 명사절인데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역할을 하냐? 가가 붙어 있으니까 주어의 역할을 한다 생각할 수 있으니 나머지는 맞는 말이라 답이 2번이 되는 문제라는 거지. 됐어? 1번하고 헷갈리라고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1번은 다른 게 없으니까 얘는 주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화제를 나타내는 주어는 이보다는 은는이 이가보다는 은는이 훨씬 더 어울려가지고 주로 이제 은는을 이용해가지고 주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이 은는을 주격조사라고 하면은 안 돼. 됐어? 넘어가도 돼?
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싫어했던 피동과 사동. 자, 피동과 사동 문제에서는 피동에 반대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고, 능동이라 할 수 있고, 능동의 우리는 목적어가 있다면 그걸 피동의 뭘로 바꿔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주어로 바꿔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사동은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동이라 생각할 수 있고, 주동에는 뭐가 있는데? 주동에 있던 주어가 더 이상 주어의 역할을 하지 않고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어서 시켜서 하는 걸로 바꾸면 그게 사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려면 여기에다가는 새로운 주어인 신주어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사동의 이야기였어. 근데 얘처럼 단순하게 피동사동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문법 요소가 뭐기 때문에 전미사나 아니면 뭐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조 용언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전미사 중에서 피동전미사와 사동전미사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얘처럼 형태는 얘네들처럼 형태는 동일한데 사동과 피동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거는 가장 시그니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옛날 시그니처 문제고 요즘은 잘 안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그때 그때 그 어. 4번이다가 김사가 가버리다? 가버리다는 통사적 합성어야. 왜냐면 가아버리다가 되기 때문에 아어 탈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야. 날짐승도 통사적 합성어야. 날 플러스 리을 짐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동일한 의문이 탈락한 걸로 처리할 수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해.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어를 찾으면 된다 그랬어. 이거는 눈이 감기는 거잖아. 눈이 감김을 당하지 의도 없이. 근데 여기서 주어가 선생님이야. 근데 선생님이 눈을 감고 있어? 본인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감고 있잖아? 단순하게 피동사동 찾으라고 하면 피동은 자기가 당하는 거, 사동은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다른 사람을 만든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어를 찾잖아. 주어가 지금 맛을 보고 있어? 맛은 누가 보고 있어? 우리가 보고 있어. 보이는 건 결말이야. 보이는 행위를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사동이고 얘는 피동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 생각하면 되지. 범주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은 잔디가 뜯긴 거고 소에게 뜯게 만든 거. 아니? 근데 얘처럼 뭘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동으로 만들 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 주어 생략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맞아? 부절이 읽히는 거고. 선생님이 읽는 게 아니라 문예반 학생들이 읽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회가 잡히는 거고. 아이에게 읽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된 걸로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피사, 사피, 피사 이렇게 되니까 답이 2번으로 가는 문제였다 생각하고.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문법 파트에서 나오는 것 중에 높임 부정 빼고는 한 번씩 다 나왔지? 문법 요소는 그러니까 특정한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문법적 의미가 형성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는 1차 고사 범위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 돼. 단어 파트에서 지금 하는 문법 요소로 조사, 어미, 접사를 하잖아. 그것이 어떤 의미를 더해지는지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 뒷부분이라 생각.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현대문법은 절대로 단어 파트하고 문장 파트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 함께 생각해야 돼. 알겠니? 자, 오늘부터는 모의고사 하나씩 줄 거야. 모의고사 반영한대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문학이야. 이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다 듣는 소리가 되겠죠? 혹시 모르죠? 아이고, 그렇지. 문법만 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문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높임 표현.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는 것은 보통은 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누가 있다? 상대가 있다. 라고 할 때, 주체를 높이기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객체를 높이는 것은 조사와 특수어휘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는 종결 어미를 이용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맞아? 이런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살아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 특히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담화 상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높임 표현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야? 본 문장 독립이야. 어두우시다라고 하면은 의시가 들어가서 누굴 향하고 있어? 귀를 향하는 거지. 할머니를 향하는 게 아니야. 소수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를 높이고 그게 이제 할머니를 높이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귀는 높임의 대상이야, 아니야? 높임, 높, 아닌데 맞는 거지. 원래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 귀를 누가 높여? 그치? 근데 그게 누구 거야? 할머니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높임 표현 가운데 우리는 시를 이용한 높임이 우리는 좀 독특하게 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높임의 대상이 맞는 경우에 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단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것은 높임의 대상과 역대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높이는 것을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그냥 높임의 대상 자체를 높이는 것을 직접 높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맞나?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에서 5번을 봤더니 이 시가 누구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어. 아버지란 주어를 향하니까 이게는 직접 높임이니까 답이 5번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네. 넘어가도 돼? 예, 그러면 다 문장 2번 파트에서 질문 못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나요? 문장 3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예. 문장